어서 들어오시오. 우리 주막야화에 잘 들어오셨소. 날이 더워서 좀처럼 잠이 안 올 텐데 그럴 땐 이야기만 한 게 없지 않겠소. 그래서 이 주모가 소설 같은 옛날 이야기 한 편 준비했다오. 한 치 앞도 모를 인생길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리다. 옛날에 최판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장과 학문이 뛰어나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시강원의 책임자였다오. 세자를 가까이서 보필하는 자리인 만큼 그의 권위 또한 대단했지. 허나 그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소. 그것이 집착이 되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들었으니 바로 부인의 몸종인 옥분이를 방으로 부른 것이라오. 그 밤 이후로 옥분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마님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 대감, 어찌하여 제 몸종을 품어 저를 이리 욕보이십니까? 그리 약을 써보았지만 최판서의 눈엔 기대감만이 가득했다오. 그의 모든 희망이 옥분이의 태중에 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해 겨울 마침내 옥분이가 사내 아이를 낳은 거요. 하하하, 내 아들이다. 천석의 재산을 물려줄 우리 최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야. 옥분에게 비단과 보약을 내리고 몸조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며 하인들에게 일러두었지. 허나 그 꼴을 지켜보는 마님의 속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일었다오. 마님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힘없는 옥분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지. 니년이 감히 나를 능멸해? 이 집안의 주인은 나란 말이다! 대감, 저것은 제 몸종입니다. 어찌 그렇게 극진히 대한단 말입니까? 두고 보시지요.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뒤로 마님은 구판을 버리고 효험이 좋다는 약을 가리지 않고 들이켰다오. 그런데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지 마침내 아기를 잉태했고 천석이가 두 돌이 되던 해에 기어이 사내 아이를 낳은 거요. 이 아이야말로 우리 최씨 가문의 진짜 주인이 아니오. 그렇다마다요. 우리 아들이야말로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지요. 그러니 우리 아들의 이름을 만석이라 지어주시지요. 그리고 저 천한 아이는 앞으로 우리 만석이의 몸종 노릇이나 하며 제 분수를 알게 하시지요. 그토록 바라던 적자가 태어나자 최판서의 눈에는 더 이상 천석이 들어올 자리는 없었지. 마님은 기다렸다는 듯 천석을 행랑채로 내쫓았고 그날 이후 천석이는 귀한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몸종으로 전락한 거라. 이후로 마님은 옥분과 천석모자를 구박하며 말도 못하게 괴롭혔다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아이가 훌쩍 컸을 때의 일이었소. 아들 교육에 열을 올리던 최판서는 직접 아들 만석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지. 허나 아무리 애를 써도 만석이는 동몽선습 한 구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수십 번을 읊어도 뜻을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었지. 허허, 그 쉬운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만석이 때문에 속이 타던 최판서는 다음 날도 마당을 서성이며 한숨만 내쉬었다오. 그런데 저쪽 담장 밑에서 천석이가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눈에 띈 거요. 저놈이 저기서 뭘 하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서책이었지. 얘서 뭘 하는 게냐? 최판서가 버럭 호통을 치자 천석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오. 죄송합니다, 나으리.
그저 글귀가 눈에 들어와. 글귀? 니놈이 그 뜻을 알기나 한단 말이냐? 그래, 어디 말해보아라. 유인이 만물지 촬영하니 속이 호인 자는 이기유륜리하랴. 이 뜻이 무엇이냐? 그러자 천석의 입에서 막힘없이 답이 흘러나왔지. 오직 사람만이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우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윤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옵는지요. 그 말을 들은 최 판서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오. 만석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던 것을 천석은 어깨너머로 듣고도 그 깊은 뜻을 꿰고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이 놈을 옆에 두면 만석이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야. 그날부터 최 판서는 천석을 만석 옆에 앉혀 함께 글 공부를 시켰소. 그리고 두 아이 앞에 회초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지. 천석이 너는 앞으로 만석이 곁에 앉아 글 공부 시중을 들거라. 만석이의 성취가 곧 너의 공이 될 것이다. 허나 명심하거라. 만석이가 뜻을 모르거나 틀린다면 그 매는 네가 대신 맞을 것이다. 그날부터 천석이는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했다오. 도통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석 옆에 붙어 앉아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어려운 뜻은 밤새워 풀어가며 외울 수 있도록 애썼던 거요. 그 덕분에 만석이는 동몽선습을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서책들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오. 하지만 만석이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지. 서자 주제에 제 앞에 앉아 글을 가르친다는 게 영 아니꼽게 보였던 게지. 서자인 주제에 잘난 척은 분수를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요. 어느 날 최 판서가 만석이 잘 깨우쳤는지 묻자 만석이는 기다렸다는 듯 더듬거리며 딴청을 피우는 거라. 바로 어제 천석과 함께 배운 구절인데도 시치미를 딱 대고는 고개만 갸웃갸웃했지. 보다 못한 최 판서가 화가 나서 물었다오. 허허 이놈! 천석이가 이 뜻을 알려주지 않았더냐? 예, 배운 적이 없사옵니다.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판서의 손이 허공을 갈랐지. 이놈! 회초리가 짝소리를 내며 천석의 종아리를 후려친 거요. 살이 터질 듯 아팠지만 천석은 입술을 꼭 깨문 채 신음소리를 삼켰다오. 그러나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만석이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비웃는 게 아니겠소. 그 순간 천석은 모든 걸 깨달았지. 만석은 일부러 틀린 거였고 자신이 대신 매를 맞는 걸 즐기고 있었던 걸 말이오. 그 뒤로도 만석의 잔인한 놀이는 멈추지 않았고 회초리 자국은 천석의 몸에 켜켜이 쌓여갔지. 소년이던 천석이 어느덧 19의 사내가 되도록 그 종아리엔 붉은 핏자국이 마를 날이 없었으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이면 언덕에 올라 가라앉지 않은 속을 꾹 다잡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다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우찬성대감 댁에서 큰 연회가 열렸지. 만석은 최 판서와 함께 손님상에 앉았고 천석은 그 뒤편에서 시중을 들고 있을 때였다오. 술이 몇 순배 돌자 이 고을 제일 기녀 월화가 자신의 딸 단심을 무대에 올린 거요. 단심은 아직 기적에 오른 건 아니었지만 니모와 춤솜씨가 어미를 훨씬 넘어서 중요한 연회에 불려 나올 만큼 이름이 난 처녀였지. 단심이의 춤이 어찌나 곱던지 비단 소매를 한번 휘저으면 학이 훨훨 날아오르는 듯했고 버선코를 살짝 들면 구름 위를 걷는 선녀 같았지.
수심 어린 눈빛과 아련한 표정까지 더해지니 보는 이들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어 연회에 모인 사내들은 단심에게 넋을 놓고 말았다오. 춤이 끝나고 단심이가 후원으로 물러나자 그의 어미 월화가 그녀를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다오. 네 표정이 어찌 그리 떨떠냐? 귀한 손님들 앞에서. 어머니, 저는 기녀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리 욕된 자리에 세우십니까? 입 다물어라. 어미의 마음을 정녕 모르겠느냐? 나야 운이 나빠 이리 산다만 너는 팔자를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오늘 연회에 오신 나리들 중에 네 손짓 하나에 집 한 채를 걸 사내도 있단 말이다. 어머니는 아직도 양반들을 믿으십니까? 그들도 결국엔 아버지처럼 우리를 버릴 겁니다. 바로 그때 천석이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된 거요. 양반의 피를 받았으나 천한 어미를 둔 서자인 자신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단심이를 보니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저며왔지. 그렇게 두 모녀가 실랑이를 벌인 뒤 이번엔 술에 잔뜩 취한 만석이 놈이 나타나 느물느물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단심이 팔목을 낚아채는 게 아니겠소. 어이 단심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술을 마련해 두었다. 저는 도련님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이 손을 놓으시지요. 뭐? 인연이? 기생딸 주제 어디서 양반 교수 행세냐? 만석이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니 고함을 지르는데 천석이 앞을 가로막았다오. 도련님, 판서어른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어서 가보셔야겠습니다. 만석이는 어쩔 수 없이 떨떠름한 얼굴로 물러섰고 천석은 그런 만석의 팔을 붙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오. 그 일이 있은 며칠 뒤 여느 날처럼 언덕에 오른 천석이는 그곳에서 우연히 단심이와 마주쳤는데 단심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수줍은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거라. 그날은 고마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던 찰나 단심이가 먼저 침묵을 깨며 옆에 서 있는 매화나무를 올려다보았지. 혹시 매화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다른 꽃들이 아직 추위에 숨죽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피어나 세상을 밝히는 그 깨끗하고 맑은 모습 때문에 매화를 좋아합니다. 그 말에 천석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화답했다오. 저도 매화를 좋아합니다.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그 끈질김이 어쩐지 저를 끌어당깁니다. 그날 이후 매화나무 아래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수. 신분도 처지도 잊은 채 둘은 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영혼에 천천히 스며든 거요. 그런데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하필이면 시기하는 자의 눈에 띄고 말았지.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만석이 목격했으니 그놈 속이 뒤집힐 수밖에. 아니, 저놈이 감히? 만석은 천석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하고 독이 오른 뱀처럼 기회를 노리며 매일 밤 이를 갈았다오. 그런데 운명은 마치 그 기다림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기회를 던져주지 뭐겠소. 그해 겨울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해전의 소식을 싣고 왔다오. 바로 병자호란이었지. 조선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고 그 대가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왕자가 볼모가 되어 청나라 심양으로 가게 된 거요. 거기다가 청에서는 조선 유력 대신들의 아들 또는 동생 같은 대신 자제들을 보내 충심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오.
조정에서 아들을 청으로 보내라는 명이 내려왔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예? 아니 됩니다. 내 아들 만석이를 어찌 사지로 보낸단 말입니까? 마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자 만석이 최판서에게 말했다오. 아버지, 지금 이 혼란은 어찌 보면 우리 가문에겐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충심을 보이면 훗날 제가 조정에 나아갈 길도 트일 수 있을 듯합니다. 천석이를 이 집안의 장남으로 호적에 올리시지요. 천한 놈 하나로 충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에 최판서와 마님은 얼굴이 확 달라지며 화색이 돌았지. 그리고 최판서는 곧장 천석을 방으로 불렀다오. 천석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부르셨습니까, 나리? 아이, 나리라니, 이놈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천석이는 놀라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깨만 움츠렸지. 천석아, 내가 아비로서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 네가 나를 어려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 내 부덕의 소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구나. 너를 우리 최씨 가문의 떳떳한 장남으로 호적에 올릴 것이니 그리 알거라. 예? 주인마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입니까? 물론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너를 우리 가문의 큰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허나 그 전에 장남으로서 가문을 위해 네가 해야 할 큰 일이 있다. 네가 만석이를 대신해 심양에 다녀오너라. 이는 우리 가문을 위한 일이자 곧 나라를 위한 충심이니라. 네가 이 중대한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다면 너의 어미를 면천시켜 양민으로 살게 해주고 단심이라는 계집과의 인연도 허락해주마. 그 말은 천석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를 구하고 단심이와 혼인하는 것,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거든. 천석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으며 답했다오. 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천석과 단심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지. 반드시 돌아오겠소. 기필코 돌아와 당신을 찾을 것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긴 이별 앞에 마지막 온기를 나눴다오. 천석이 떠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단심은 자신의 뱃속에 천석의 아이가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 하지만 이곳에 더 머물렀다간 만석의 소나귀에서 자신도 뱃속의 아이도 지켜낼 수 없으리란 생각이 들었다오. 그리하여 단심은 새벽녘 말없이 짐을 싸들고 조용히 집을 떠났던 거요.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겠지. 그 굳은 믿음 하나만 품은 채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외딴 산골 마을에 정착했다오. 몇 해가 흐르는 동안 단심은 아이를 정성껏 키우며 틈날 때마다 천석의 소식을 찾아 헤맸지. 혹시 심양에 간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말 없었습니까?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오. 그곳의 생활이 열악해서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이들도 많더이다. 이제 고만 단념하시오. 이렇듯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고 천석이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세월이 흐른 거요. 단심이가 낳은 아들 은동이가 어느덧 9살이 되었소. 둥글둥글한 생김새는 물론이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치는 총명함까지 아비를 쏙 빼닮았다오. 어미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었는데
매화꽃을 좋아하는 어미를 위해 곱게 핀 매화가지를 꺾어와 이가 빠진 낡은 사발에 물을 담아 꽂아두곤 했다오. 그럴 때면 바느질하던 단심이 은은한 매화 향기에 고개를 들고 환히 웃어주었다오. 어머, 벌써 매화꽃이 피었더냐? 예, 어머니. 이쁘지요? 그래, 참 예쁘구나.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단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지. 밤이면 단심은 은동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동이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곤 했다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은동이를 불렀다오. 은동아! 제 너머 밭으로 서리하러 가자! 겨우내 주전부리가 귀했던 아이들에게 봄동이며 산딸기는 최고의 별미였거든. 아이들이 남의 밭에서 서리를 하는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은동의 눈이 문득 밭 가장자리에 멈췄다오. 거기에 크고 예쁜 매화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 저걸 꺾어다 드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은동이는 매화나무로 다가가 가장 예쁘게 핀 가지를 골라 힘껏 꺾었지. 그런데 바로 그때 웬 놈이냐? 땅이 울릴 듯한 고함과 함께 밭 주인이 성큼성큼 뛰쳐나오는 거라.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이 험상궂은 사내의 모습에 봄동을 서리하던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달아났지만 은동이는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붙잡히고 말았지 뭐요. 오죽 배가 고프면 봄동서리를 하나 싶어 두고 봐줬더니 이젠 귀한 나무까지 허락도 없이 꺾다니. 도대체 네 애비애미는 뭘 가르친 게냐? 그 말에 은동이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잘못했다는 말도 못하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 이놈의 자식! 너 같은 놈은 몽둥이가 약이다! 주인이 몽둥이를 찾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은동이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쏜살같이 달아났다오. 그런데 어찌나 급하게 달렸던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뒹굴며 옷은 찢기고 발다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지. 헝클어진 몰골로 집에 돌아온 은동이를 보고 단심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오. 은동아, 이게 무슨 꼴이냐? 대체 어디서 이리 다친 게야? 어머니, 예쁜 매화 꺾어다 드리려고 했는데 밭 주인 아저씨한테 혼났어요. 은동아, 아무리 뜻이 좋아도 남의 것에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건 도둑질과 같다. 다시는 그리하면 아니 된다. 그 밭의 매화도 뒷산의 매화도 이제 다시는 꺾지 마라. 그리고 내일 아침엔 그 어른을 찾아가 잘못을 빌잡구나. 잘못했으면 용서를 비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다. 다음 날 아침 단심은 은동이의 손을 꼭 잡고 매화나무가 있다는 밭으로 향했지. 유난히 붉고 곱게 핀 매화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었소. 단심이 대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오. 어제 제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귀한 꽃나무에 손을 대었으니 참으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남의 것에 손대지 않기로 단단히 약조하였으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라. 그래서 단심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사내의 눈에 눈물방울이 맺혀 있는 게 아니오. 그제야 단심은 그를 알아보았다오. 10년의 세월과 온갖 풍상이 그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으니 말이오. 서방님? 단심아! 천석은 성큼 다가와 단심을 와락 끌어안았다오. 이 아이가 혹시 단심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 은동아, 인사드려라. 네 아버지시다. 어리둥절하던 은동이의 동그란 눈이 점점 커지더니 참고 있던 서름이 앙 하고 터져나왔다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그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오. 그곳 생활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소. 식량도 의복도 넉넉지 못했고 정의 감시가 어찌나 삼엄한지 서신 한 장 제대로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소. 그나마 복림대군 마마께서 내 글재주를 높이 사셔서 곁에 모실 수 있었던 건 정말 천운이었소.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을 땐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나 있더군. 만석이가 말에서 떨어져 일찍 세상을 떴고 그 충격에 마님마저 화병으로 숨을 거두셨지 뭐요. 홀로 남으신 아버님은 나를 보자 회한의 눈물을 흘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내 눈을 감으셨소. 장남이 된 내가 가산을 정리한 뒤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으로 떠나온 거요. 저 밭 가장자리의 매화나무들이 꼭 당신 같아. 그래서 이곳에 터를 잡았지 뭐요. 그 뒤로 미친 듯이 당신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도 당신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먼저 아비를 찾아주었구려. 그날 이후 천석은 아들 은동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다시 붓을 잡고 글 공부에 매진해 과거에 급제했다오. 몇 해 뒤에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왕은 심양에서 연을 맺었던 천석을 알아보고 가까이 두었다오. 그리고 그의 충심과 문장력을 높이사 높은 관직을 하사했고 천석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되었다오. 사람 일이란 게 참 모를 일이오. 천석이도 처음엔 몸종이었지만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결국엔 벼슬까지 하지 않았소. 그러니 지금 가진 게 없다고 기죽을 것 없이 그저 하루하루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겠소. 어디서 복이 툭 튀어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 말이오.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우리 주막에 다음에도 또 놀러 오시구랴.